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한테 2021년도 수요 포럼 최초의 발제자로 초빙을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계 곳곳이 기상재난으로 인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 10년간 기상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한 1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1조 정도 이상이 되는데 최근에는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그 대응이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독일의 매체나 유럽의 매체는 이제 우리나라를 기후 악당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맥켄지에서 나온 그 보고서 같은 데를 보면 기후변화와 감염병에 대한 유사성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전방위로 뭐 가뭄이나 아니면 뭐 폭우나 폭설이나 자연 산불뿐만 아니라 이제는 감염병하고도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조금 현재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위치는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인당 배출량이 OECD 국가 중에서 6위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나 석탄 발전 비중 같은 거 보게 되면 석탄화력 발전 비중이 OECD 중에서 상위 4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탄소 중립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는 또 2030년에 대한 부분들을 감축 목표를 절대량으로 따지면 2015년 대비 한 22.3% 정도 되는데, 달성하려면 정말로 혁신적인 뼈를 깎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우리나라도 그린 뉴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들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기존에 했던 사업들도 있고 좀 새로운 것들도 있는데, 스마트 생태 공장 것들을 만든다든지 생활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에 대한 고효율화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그린 뉴딜과 특히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세계 에너지 기구가 에너지 기술에 대한 예측에 대한 부분들을 2020년에 내놓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핵심 기술이 앞으로는 바이오 에너지, 수소, CCS, 그다음에 CCUS, 저장된 것을 우리가 이제 활용까지 하는 것들도 있고, 수송 부분의 전기화라고 하는 것들을 하겠다. 그래서 CCS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2020년 현재 한 100개 정도 되는데 2050년에 3,400개 정도가 설치될 거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아우디가 요청했던 프락스나 뭐 이런 데는 이제 CCS와 CCUS 기술을 전문적으로 기술 투자를 해서 상당한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일은 이제 수소 에너지 전략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수소에다가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 가칭 파워 투 가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소 생산을 통해서 탈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R&D고 그쪽의 사업 전략입니다. 중국도 아주 눈여겨봐야 됩니다. 중국은 12.5, 13.5, 14.5 옛날에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모방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나온 14.5에 보면은 6개의 핵심 전략을 했습니다. 그중에 맨 선두가 쌍순환 전략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석사로는 이제 중국을 썼었는데, 그 중국의 발전 속도나 기술에 대한 속도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근데 이거는 국내에 기반을 해서 이제는 국제까지도 더 진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거에는 뭐 산업 구조를 고도화한다든지 디지털 경제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녹색 성장에 대한 것들을 가겠다든지 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가 혁신 성장을 주도하는 거에 키를 과학 기술에 대한 자주 혁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5년 동안 중점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은 인공지능, 그다음에 양자 정보, 반도체, 바이오, 그다음에 뇌과학, 품종 개량, 우주과학, 그리고 이제 심해나 지층 연구를 국가 중대 과학 기술로 선정을 했습니다.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시진핑 주석이 벌써 선언을 했죠. 그거의 일환으로 이제 배출권 거래 시장을 전국적으로 하겠다. 지금은 한 산업을 대상으로 해서만 전국으로 하는데 이거를 점점 더 넓혀나겠다. 그래서 비화석 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70에서 80%를 줄이겠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만 172조에 대한 부분들을 투자를 하고, 풍력과 태양에너지, 이미 전 세계 태양광에 대한 설치는 중국이 1등인데 설비 용량을 100기가를 이 두 개에서만 달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해놓고 있습니다. 호주도 최근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투자 로드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15조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작년 9월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재생에너지청, 청정에너지금융공사, 청정에너지규제청 등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운영자금에 대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잘 만든 다음에 이것들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결과 2040년까지 13만 개의 일자리와 2억 5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기술 투자 로드맵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부하고 대기업, 정부 혼자만 끌고 나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 대한 규모나를 봤을 때 민간 부분하고 같이 나가는 것들에 대한 역할들을 반드시 만들어 놔야지만 되는데, 이미 벌써 호주는 자기네들의 기술 투자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와 대기업 대표로 구성된 자문위원과 기술위원들과 이렇게 만들어 놔서 저배출 우선 기술, 중배출, 고배출 이런 세 가지로 나누는데, 저배출 우선 기술로서는 수소, 에너지 저장, CCS, 그다음에 저탄소 철강 알루미늄 제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자세히 여기 보시게 되면 에너지 저장 같은 데는 메가와트 아워당 100호주 달러 미만으로 만들겠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벌써 타겟이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탄소 중립, 대표적으로 기후변화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아직은 조금 아쉽지만 갈 길이 좀 먼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산을 보시게 되면 2009년부터 19년까지 과기부에서 기후환경에 연구 개발한 것이 5,8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년 동안. 그 다음에 오른쪽에 괄호 있는 게 20년 작년도에 만들어 놓은 예산들인데 다 합쳐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또 환경부의 예산이 최근에 이제 많이 늘어서 뭐 미세먼지나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늘어서 하는데, 기후변화 관련돼 있는 예산은 1,2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가는 것이 좋겠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로드맵하고, 우리나라가 사실 로드맵 많이 작성합니다. 그런데 작성해놓고 제대로 잘 가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쉽죠. 저는 이제 가칭 저탄소 경제 구조, 여기서 경제 구조라는 말을 쓴 거는 앞으로 퇴출될 수 있는 산업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나가야 된다. 우리는 저탄소를 하면 저탄소 기술만 보지만 사실은 철강이나 석유화학이나 시멘트나 이런 취약한 것까지도 같이 보고 나가는 것들이 융합적으로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는 따로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탄소 기술 하나만 보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같이 가야 자연스럽게 신경제 구조로 갈 수 있다. 미래 경제 구조로 갈 수 있는 그런 연구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 로드맵에서도 같이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연구 계획을 수립을 하자. 그리고 그거는 지금 예를 여기다가 드린 거는 이번 코비드 19이 오고 난 다음에 팬데믹 이후에 유망한 기술들을 미국이나 중국에서 선정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반영해서 여기에다가 조금 넣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핵심적인 기술들도 들어간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기술들이 아마 다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기술들을 정확히 솔팅해서 하면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존에 있는 산업, 새로운 산업들을 같이 어떻게 연구 개발을 지원해 줄 건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기술들이 됐으면 제가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기술 경제성, 과연 이 기술이 시장성이 있느냐, 경제성이 있느냐, 침투를 잘할 수 있느냐, 광용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사전에 중요한 기술들은 됐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없는 아쉬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경제학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시장성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술 만들어 놔도 시장성이 없으면 이것이
퇴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지금서부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그리고 이 키스텝에서는 예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타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철저한 비용 편익이나 시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KDI나 이런 데서도 환경에 대한 고려나 그 다음에 기후에 대한 영향들 이런 것까지도 얘기하는데 너무 광범위할 필요는 없지만 심지어 요즘에는 월드뱅크나 이런 데에서 GCF 같은 데에서 사업을 하려면 젠더 보고서까지도 냅니다. 내가 이 사업이 양성평등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교육 기회를 주느냐, 일자리를 창출시키느냐 이런 것까지도 사업성을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전문가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거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좀 고려하는 그런 예타에 대한 것들이 있을 필요가 있고 전문성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야 특히 우리나라가 향후에 이런 기술을 기반해서 개도국으로 갈 때 개도국에서는 옛날하고 달리 정말 환경이나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기술들이 같이 들어왔느냐를 보기 때문에도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기재부에서나 이런 데서 이제 녹색금융공사를 만들려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새로운 그러나 외국 같은 데는 대표적인 게 영국이 이제 GIB라고 그래서 그린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잘 만들어 가지고 호주의 맥쿼리 은행에다가 팔았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5조로 시작했습니다. 일본도 녹색금융공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녹색금융을 가지고 있는 게 세계에 한 10개 정도 됩니다. 말레이시아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전문적인 녹색금융공사를 만들자라고 하는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경험과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있는 금융사를 정책금융을 할 수 있는 녹색금융을 할 수 있는 이런 금융 기능을 줘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과학기술에 기반한 R&D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일정 부분 들어가도록 자꾸 얘기를 좀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만 정책금융 쪽에서는 보기 때문에 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건 좀 다른 여기 과학기술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안 되면 저도 이거를 이번에 그 자료 준비하면서 놀랐는데 이게 기금이 과학기술 쪽에는 상당히 적더라고요. 전력산업 기반기금만 해도 이게 지금 5조 정도 됩니다. 매년 전력기금에서 전력요금의 0몇 %가 이제 그쪽으로 빠져서 가는 것도 있고 정보통신진흥기금도 3,800억이 있고 그런데 지금 가지고 계신 과학기술진흥기금이 2020년 현재 한 600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예산에만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보통신 쪽에 있어서 관련돼 있는 것들이나 특히 전력산업기반기금에 5조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같이 연결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기금 같은 거를 좀 확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강이나 시멘트, 알루미늄 이런 에너지 다수배 업종, 소위 다배출 업종하고 민간 기업하고 하는 그런 공동 연구 개발을 반드시 같이 하는 필요가 있다. 일부는 좀 하고 있지만 연구소를 통해서 이제는 그런 것들의 차원을 떠나서 뭔가 아주 견고하고 지속 가능성에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선택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소위 그러면서 민간 중심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유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 한국의 위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5월 말에도 이제 뭐 P4G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생기기도 하지만 국제 공동 기술에 대한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센터가 과학기술 센터가 국내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협력 기반을 잘 하는 것과 동시에 국제기술 협력을 좀 많이 하면서 키스텝 같은 데서 국제 공동 연구 개발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그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기술이라든지 좋은 것들은 많이 있는데 결국에 국내는 한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국외로 특히 개도국으로 나가는 그것이 신남방이든 아니면 중앙아시아든 이런 쪽에 신흥 국가들한테 나갈 수 있는 것들을 하려면 결국에
코이카라든지 이런 것들의 ODA를 많이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느 일정 부분은 그냥 돈만 주고 끝나는, 그래서 관리가 안 되는, 그래서 공동 연구 개발이라든가 이것이 계속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국제 공동 연구 기술에 대한 플랫폼 역할들을 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과학 기술의 이런 평가나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시장하고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징검다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